최근 북한이 동해에 함정을 대거 출항시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시위성 도발이라고 치부하기엔 수위도 높고 시점도 절묘합니다. 동해는 그야말로 한일미 연합훈련 직후의 긴장이 고조된 수역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북한이 남포급 전함, 신형 상륙함, 일부로 추정되는 고속정까지 끌고 나왔다는 건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라 명백한 전략적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 출항은 일본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북한이 일본 쪽을 향해 공개적으로 무력 배치를 시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동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감시망과도 직결된 구역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일부러 일본 쪽으로 군사적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건 북중러의 해상 연계 시나리오를 의심하게 만들죠. 지금껏 북한의 해군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스텔스 도색이 된 함정이라든지 구형 무기들을 개량해서 대한미사일이나 단거리 유도무기를 탑재한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포착된 함정 중 일부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설계된 전자전 대응 장비가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과는 분명 다른 양상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보자면 북한 함정들의 기본 성능은 여전히 1980, 90년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속도, 기동성, 탐지 회피 능력, 그리고 항공작전 연계 같은 다차원 전투 능력에서는 한국 해군과는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해상 시위를 펼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 생각엔 북한은 수량을 무기로 삼아 해상에서의 교란전 전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량전으로 대응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가 꺼낸 카드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무인 소형 항공모함, 일명 미니 캐리어라는 새로운 전략적 자산을 공개한 거죠. 북한이 구식 전투함으로 수면 위를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무인기와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으로 하늘과 바다를 동시 장악하는 비대칭 대응 전략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미국도 항모 전략을 재검토 중이고 일본은 여전히 자위대 법률의 제한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중국은 랴오닝함이나 산둥함 같은 대형 항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걸 동해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소형 무인 고기동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차세대 해군 전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북한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술적 도발을 넘어서 동북아 해상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까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단호한 대응을 못하고 있고 미국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소모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상 대응이 어렵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죠? 불과 48시간 만에 무인 항공모함 개념도가 국방기술진흥원에서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고 관련 기술 영상까지 퍼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사실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전함을 띄우는 것보다 전혀 새로운 무기 체계를 조용히 공개하는 게 상대에게 훨씬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기술 불균형에 민감한 체제입니다. 한국이 지금 보여주는 무인기술 기반 전투함 개념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압박을 가하는 고차원적 전략이죠. 이건 단지 하나의 함정이나 군사 장비가 아니라 군사 개념 자체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어요. 다음 편에서는 이 무인 항공모함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왜 지금 시점에 등장했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동해 전함 전개에 대한 서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기술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전투함 추가 배치나 군사 훈련으로 응수하는 게 상례인데 이번엔 전혀 달랐죠. 국방부는 미니 항공모함, 그러니까 소형 무인 항모 개념을 꺼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일까요? 아니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일까요? 제 생각엔 전형적인 사전 기획된 대응입니다. 이미 2023년부터 국방기술품질원
ADD, 하나시스템, KI 같은 주요 방산 기업들이 유무인 통합 전력 구조를 논의해왔거든요. 미니 항모 역시 그 연장선에서 등장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스템을 왜 지금 그것도 공개적으로 꺼내든 걸까요? 타이밍이죠. 북한이 의도적으로 동해 쪽 긴장을 고조시킨 시점에 한국이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미니 항모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군사 개념의 전환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유출된 개념 영상이나 시뮬레이션은 보통의 언론 유출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정밀한 시위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니 항모라는 개념은 단순한 대응책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전략을 북한 도발을 계기로 공개한 셈이라는 거군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준비된 무기 체계라면 왜 지금까지 극비로 유지했을까요? 정확히 그게 한국방위 전략의 방식이죠. 전면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비대칭 무기로 게임 체인저를 확보하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한미 공조, 일본 견제, 그리고 중국 감시망을 동시에 고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먼저 판을 흔들자 한국이 그 카드를 조용히 올린 거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일본 역시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헌법 구조의 제약으로 인해 공격용 항목 개념을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기 탑재 호위함이란 우회 전략을 쓰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한국이 제시한 무인 특화 플랫폼과는 차원이 다르죠. 일본은 아직도 유인 기반, 대형화 중심인데 한국은 소형 무인 분산 공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중국은 이미 랴오닝함과 산둥함, 심지어 푸젠함까지 세 척의 항공모함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이 무인 소형 항모 하나로 이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묘한 착각입니다. 중국 항모는 태평양 작전 중심의 거대 전략 자산이에요. 문제는 그런 대형 항모는 민감한 해역. 예컨대 동해 같은 데선 오히려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 한국의 미니 항모는 탐지 회피, 신속 배치, 단기 집중 타격이 가능하죠. 게다가 유지비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중국이 크기로 밀어붙이는 전술이라면 한국은 속도와 정밀도로 찌르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니 항모는 일종의 전략적 지렛대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실제 무인 항모라는 게 현실적인가요?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이미 가능합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과 KAI는 수직 이착륙 드론, 자폭형 UAV, 전자전 드론 등을 개발 완료했고 그 운용 알고리즘 역시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LIGNX1은 소형 함정용 레이더와 원격 통제 시스템을 이미 다수 수출 중입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게 미니 항모 개념이고요. 기술적으론 2-3년 내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무인 항모 개념국이라는 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직 본격적으로 무인 항모를 배치하지 못했고 일본은 법적 제약, 중국은 운영 유연성 부족. 그런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전장에 맞게 실용화 가능한 무인 항모를 개발한 국가로 올라서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미니 항공모함, 듣기엔 생소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대형 항공모함이 수천 톤급 전함에 수십 대의 함재기를 실어 다니며 그 자체로 이동식 활주로 역할을 했다면 미니 항모는 그 구조를 전면 재해석한 무기체계입니다. 군함 자체가 작고 함재기도 대부분 무인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국의 주요 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유지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배수량 10만 톤이 넘고 90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3천, 5천 톤급 미니 항모가 그런 전력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전통적인 질량 우위 전술에 기반한 시각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양보다 스마트한 배치와 정밀도, 생존성,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전이 관건입니다. 미니 항모는 바로 이 세 가지에 최적화된 플랫폼이죠. 예를 들어 한국이 제시한 미니 항모는 수직 이착륙 드론 20-30대를 싣고 자율항해하며 표적 탐지와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마치 바다 위의 드론 전초기지 같은 건가요? 그렇다면 그 무인기들이 수행하는 임무는 단순한 정찰에 그치지 않겠군요. 정찰, 감시, 통신 중계는 기본이고 자폭형 드론이나 유도 무기를 탑재한 공격형 UAV가 핵심입니다. 심지어 LIGNX1은 전자전 기능이 가능한 소형 드론까지 실전화하고 있어요. 즉, 이 미니 항모 한 척이 전자전, 공격, 감시, 심지어 유인 전력과의 협동 작전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비행 갑판이 작고 함재기도 소형 드론이라면 방어 능력이나 다목적 운영에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전략적 반전입니다. 미니 항모는 양적 우위를 포기하고 은퇴 기동성 전시 전개력을 택한 겁니다. 기존 항공모함이 하나의 왕이라면 미니 항모는 바다 위에 분산된 게릴라 기지인 셈이죠. 탐지되기 어렵고 표적이 될 위험이 적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대형 항모의 20분의 1 수준이니 여러 척을 동시에 분산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함정이라기보단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식 무인 전력 셀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정말 전면전에서도 유효할까요? 중국처럼 수백 대의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와의 충돌 상황에서 과연 미니 항모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무기 체계는 대항모가 아니라 대반응성 전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미니 항모는 항공 우세를 전면에서 장악하진 않지만 특정 지역에서 짧은 시간 내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 해협에 항모를 띄우는 동안 한국은 독도 인근의 미니 항모 두세 척을 띄워동해 전역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타격이 빠르고 사라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해상판 킬체인 개념에도 통합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미니 항모는 단순히 공격용 플랫폼이 아니라 조기 경보 체계, 미사일 유도, AI 기반 타격 판단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체계의 일부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걸 L3, 천궁, 현무와 연계하여 초고속 반응형 다층 전장을 만들고 있죠. 반면 중국은 모든 게 대형 중심. 일본은 법적 제약으로 무인기 운영조차 제한적입니다. 결국 미니 항모는 비용 대 효과, 노출 대 기동성, 분산 대 집중이라는 세 가지 군사 철학의 전환점이군요. 이건 항공모함의 재정의가 아니라 해상 전쟁 개념 자체의 전복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딱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환을 지금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주도권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드론이 미래다라는 말조차 진부할 정도죠. 하지만 최근 각국이 주목하는 드론은 단순 정찰용이 아닙니다. 바로 자폭형 UAV, 다시 말해 일회성 타격을 전제로 설계된 공격형 드론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제시한 미니 항모의 핵심 탑재 무기 역시 바로 이 자폭 드론 부대입니다. 과거의 함재기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죠. 그런데 자폭 드론이라고 하면 솔직히 이란제 드론이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본 저가형 소모품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 드론이 정말 현대전에서 주력 무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일회성인데다가 미사일보다 파괴력도 약하지 않나요? 바로 거기에서 착각이 있습니다. 자폭 드론은 소모품이 아니라 지능형 타격 유닛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자폭형 UAV는 단순 충돌형이 아니라 목표물 상공에서 대기하며 타격 시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로이터링 타입입니다. 유도 미사일처럼 정밀 타격하고 드론처럼 회피 기동하며 AI처럼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미사일과 드론의 중간 단계라고 봐야 하나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미사일보다 나은 점은 뭡니까?
가장 큰 장점은 표적 확정 이후 타격이라는 개념입니다. 미사일은 발사 즉시 경로가 거의 고정되지만 자폭형 드론은 표적 상공에 머물며 여러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실시간으로 골라 타격합니다. 즉, 표적 변경, 회피 기동, 우선순위 판단까지 스스로 수행하죠. 이게 바로 한국형 자폭 UAV가 무인 스마트 전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자폭 드론이 미니 항모에서 동시에 수십 기가 출격하면 일종의 자율 타격대 공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무서운 부분입니다. 한국이 준비 중인 미니 항모형 드론 부대는 특정 해역에 전개되면 표적 식별, 통신망 교란, 주요 지휘소 타격, 전자전 수행까지 경렬적으로 작전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I 기반 통합 센서 기술, LI 진엑스원의 소형 유도폭탄 기술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뭘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부분 지상 기반 드론 작전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한국은 해상 플랫폼에서 다기능 자폭 드론을 동시에 발진시키고 전장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방식에 특화되어 있죠. 해상 발진, 위성 연동, AI 판단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건 동북아 해상전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도 드론 전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위챗이나 웨이보에선 자폭 드론 실험 영상이 넘쳐나는데요. 중국 드론 기술은 수량만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운용 철학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중앙통제형 시스템에 의존하며 AI 자율 판단에 대한 신뢰도 낮고 해상 통합 플랫폼이 부족하죠. 게다가 GPS 의존도가 높고 위성 간섭에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어요. 반면 한국은 군 전용 네트워크, 자체 위성, 그리고 미한 연동까지 갖춘 독자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도 최근 공격형 드론 전력을 준비 중이라던데요. 일본은 여전히 법적 제약 때문에 공격이라는 단어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폭형 드론을 공식화하면 안보법 개정 논쟁이 폭발하죠. 게다가 일본은 드론 자체 생산 능력이 약합니다. 대부분 미국 의존이고 소프트웨어도 독자 개발이 부족하죠. 기술보다 정치 구조가 발목을 잡는 대표 사례입니다. 결국 자폭형 드론이 단순히 날아가는 무기가 아니라 전장의 규칙을 바꾸는 알고리즘이라는 말로 들리네요. 그걸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전장 지배 개념에서도 앞서 나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자폭 드론은 이제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라 선택적 파괴의 지휘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시스템을 바다 위에서 구현할 준비를 마쳤다는 게 지금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번 화에서 짚어볼 주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바로 FA-50 기반 무인 전투기, 그 중에서도 해상형 드론 전투기입니다. 현재 KAI는 KF-21의 무인기 버전과 함께 FA-50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고속 무인기 컨셉을 연구 중이라고 하죠. 특히 이걸 미니 항모와 결합하면 한국 해군의 타격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잠깐만요. FA-50은 분명 유인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인데 그걸 무인화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플랫폼 자체가 조종사 중심으로 설계된 항공기잖아요. 기존 구조로는 어렵죠. 하지만 핵심은 공기역학적 검증이 끝난 플랫폼을 활용한 신형 무인기 개발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FA-50의 기체 형상을 유지하되 조종석을 제거하고 탄두 및 센서 모듈을 장착하면 새로운 개념의 고속 무인 드론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KAI 내부에서도 이를 FA-50 기반 드론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종이 아니라 기존 전투기의 구조를 활용한 전환형 무인기라는 해석이군요. 그런데 왜 FA-50인가요? KF-21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좋은 질문입니다.
KF-21은 전략 자산이고 고가의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반면 FA-50은 이미 240대 이상이 생산됐고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운용 중이죠. 즉, 기술적 검증이 끝났고 수출 기반도 탄탄합니다. 이걸 무인기화하면 단가는 낮추고 성능은 해상 작전용으로 최적화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해상형 FA-50 무인기는 미니 항모에서 이륙 가능한 무게와 크기라는 점도 핵심입니다. 해상 이륙이라면 수직 이착륙, VTOL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FA-50은 전통적 활주로가 필요한 기체인데 그걸 미니 항모에서 어떻게 쓴다는 거죠? 여기서 기술 혁신이 나옵니다. KAI와 하나시스템이 공동으로 연구 중인 반수직 추진 단거리 활주 가속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 활주형 기체도 짧은 갑판에서 이륙이 가능해집니다. 또 무인기라는 특성상 이륙 중 가속 추진 패턴을 자동 최적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착륙은 회수형 내 시스템이나 패러슈트 방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시도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제2-31 기반 무인기를 함정에서 운용하는 실험 영상을 공개했죠. 한국이 과연 기술적으로 그 수준을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국은 겉으로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실제 기체 완성도나 제어 알고리즘 수준은 의심이 많습니다. 제2-31 자체가 아직도 완전한 실전 배치가 안 됐고 무인 버전은 시제기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FA-50이라는 실전 검증 플랫폼을 가지고 이를 무인화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실현 가능하죠. 그럼 일본은요? 일본은 드론 전투기 개발 소식은 거의 없지만 해상 작전 능력은 나름 강하잖아요. 일본은 아직 유인기 중심이고 해상 드론 전투기 분야는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기술보다 법과 정치가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례죠. 게다가 항모에서 무인기를 운영하려면 정밀 관성 항법 장치, 자율 복귀 AI, 위성통신 연동 등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한국은 민군 협업으로 상용화 단계에 올려놨고 일본은 그걸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니 항모 FA-50 무인기 조합은 일종의 서민형 함재기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값싸고 빠르게 그리고 유연하게 쓰이는 지금은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대형 항모와 스텔스기 한두 대를 운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적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제한된 공간과 자원에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FA-50 기반 무인 드론 전투기는 그 상징이죠.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인기 전투에서 지휘관은 누구일까요? 조종사가 없고 함장도 없고 대부분의 작전이 자동화된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전장을 통제하죠? 그건 결국 AI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자율비행, 표적 인식, 공격 판단까지 인공지능이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한 AI가 아니라 통합 자율 지휘 체계, 즉 여러 개의 무인기, 센서, 무장 체계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묶어 통제하는 AI 지휘부의 개념입니다. 지금 한국이 미니 항모 시스템에 심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두뇌입니다. 단순히 UAV를 띄우는 게 아니라 UAV 전체 편대를 스스로 운영 지휘 전술 전환까지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그럼 그건 마치 인공지능 작전 참모라고 봐도 될까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 사람이 내리는 결정보다 더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질문이 매우 본질적입니다. 과거엔 무기란 도구였고 지휘관은 인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정밀도가 인간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특히 미사일 요격, 전자전 대응, 목표물 우선순위 지정 같은 초단위 의사결정은 인간보다 AI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정확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한화 AIC-4I 시스템은 바로 그런 자율지휘형 알고리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라는 건 단순 계산 이상이지 않나요? 상황 인식, 윤리 판단, 전략적 맥락 해석 같은 건 아직도 인간의 고유 영역 아닌가요?
그렇기에 한국형 AI 지휘체계는 완전한 탈인간화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보완하고 가속화하는 협업형 AI입니다. 예컨대 전시 상황에서 AI가 1차로 분석 추천하면 인간 지휘관이 승인 조정하는 구조죠. 이를 통해 오히려 과잉 반응이나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가 직접 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니 항모는 단순 무인 함정이 아니라 AI가 지휘하는 독립작전 유닛이라는 말이 되겠군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AI 기반 전투 실험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기술력에서 앞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AI는 보여주기식에 가깝습니다. 아직 실시간 위성 연동, ECM 대응, 데이터 분산 처리 같은 복합 기능이 단일 시스템에 통합된 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군통신망, TICN, 국산 위성 정보, 그리고 전장 환경 DB까지 통합하여 전장에서 즉시 판단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있죠. 실전 운용 가능성에선 한국이 앞섭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통신 장비와 전자전 기술에선 나름 전통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은 방산 기술보다 법률과 운용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AI를 이용한 자동 표적 추적 조작 공격 의도 해석 문제로 논란이 됩니다. 자위대 내부에서도 AI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거부감이 커요. 반면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실전 적용과 교리 개발 면에서도 훨씬 진화된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이 AI 전장지휘 시스템을 통해 전투의 속도와 판단의 정밀도라는 두 가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군요. 그게 가능하다면 미니 항모는 더 이상 단순한 무인 운반선이 아니라 독립된 전략 기동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 항모는 작지만 똑똑하고 느리지만 단호한 그런 새로운 해전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함재기의 수보다 그것들을 운영하는 두뇌가 전장을 바꾸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는 핵심적인 비교를 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미니 항모라는 새로운 전략 자산이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 실질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즉, 전력 대 전력으로 정면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측이 실효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북한 해군의 숫자만 보면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소형 전투함, 고속정, 잠수정까지 포함하면 400척 이상을 운용 중입니다. 특히 함경도 원산 청진 일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동해에서의 갑작스런 물량 투입 가능성도 있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니 항모가 충분한가요? 바로 그 물량 전략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미니 항모의 출발점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1980, 90년대식 해상 전술, 즉 근거리 접근 다수 정선제 타격 중심 전략을 고수합니다. 반면 한국의 미니 항모는 표적을 150km 밖에서 선별 타격할 수 있는 UAV 체계를 기반으로 하죠. 수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무력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물량 돌파를 시도할 경우 드론이 과연 대응할 만큼 신속하고 치명적인가요? 고속정 수십 척이 동시에 접근하면 UAV가 그걸 모두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UAV 혼자 작전하지 않습니다. 미니 항모는 단독 전력이 아니라 천궁 2 현무해성 중거리 전술 레이더와 연계된 복합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해상에서는 무인기가 접근 지연과 교란, 상공에서는 LI 진엑스원의 적어도 전자방해 시스템이 방어, 그리고 적이 특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유도탄 교전이 개시됩니다. 북한 고속정은 방어도 약하고 원거리 타격 수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층 방어에 무력합니다. 그런데 북한도 최근에 전자전 장비와 대공 방어 시스템을 일부 탑재한 함정을 선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니 항모가 운영하는 UAV들도 쉽게 격추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보여주기용 장비입니다. 실제 탐지 거리나 대응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이터 처리 능력이 낮습니다. 북한 전자전 장비의 핵심은 GPS 교란인데 한국 UAV는 다중항법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일부 기종은 광학 기반 자율 비행 알고리즘으로 GPS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전파 교란 하나로 대응하기엔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결국 북한 해군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현대전의 조건, 특히 탐지, 지희, 회피, 정밀 타격이라는 4개 요소에서 전혀 경쟁이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더군다나 북한의 고속정은 25-35노트 속도에 불과하고 자폭형 UAV의 비행 속도는 200노트 이상입니다. 접촉 전에 먼저 본쪽이 쏘고 사라지는 게 드론 전투의 기본 원칙인데 북한은 먼저 본다는 행위를 애초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면 위 5m 저공 비행 정찰 드론, 고도 2000m에서 추적하는 감시 드론, 자폭형 공격 드론을 동시 운용합니다. 대응이 아니라 선제 무력화가 가능하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니 항모는 탐지도 어렵고 공격 타이밍도 놓치고 막상 공격당했을 땐 반격도 못하는 존재군요. 일종의 해상 유령기지 같은 건가요? 좋은 비유입니다. 북한은 미니 항모를 레이더에서 거의 식별할 수 없고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핵심 거점, 항구시설, 레이더 기지 등을 사전 탐지 없이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북한 입장에선 대응 불가능한 위협이자 가장 위험한 무형 자산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니 항모는 단순히 동급 전력과의 비교를 넘어 북한 전체의 전력 운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하는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전함이 아니라 전략 억제 수단이겠네요. 지금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무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대칭 전략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시대를 연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알고리즘, 무게가 아니라 정밀도, 시끄러운 함포가 아니라 조용한 드론. 한국형 미니 항모는 그 전환의 정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 세계 1위 군사 강국인 미국조차 미니 항모 시스템을 실전화하지 못했고 기술력으로 자부하는 일본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먼저 시도했는가?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란 걸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건 흥미로운 시점이네요. 사실 미국은 무인 항모 개념을 이론적 수준에서 오래전부터 논의해왔고 대형 항모의 드론을 일부 탑재해 실험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 미니 항모 개념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미국의 군사 체계는 너무 거대하고 관료적입니다. 항모 중심의 패권 전략을 70년 넘게 유지하다 보니 새롭고 작은 개념이 체계 내부에서 밀려나는 구조죠. 특히 미 해군은 전통적 유인 전력에 대한 의존이 강합니다. 파일럿이 없는 전투기, 함장이 없는 항공모함. 이건 그들에게 기술이 아니라 문화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실패했을까요? 일본은 항공전자, 센서, 통신 기술에서는 상당한 내공이 있고 자위대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제 구조와 정치적 보수성입니다. 공격용 무기 체계를 도입하려면 의회 통과는 물론 국민 여론까지 넘어서야 하죠. 미니 항모는 본질적으로 타격 자산입니다. 일본 내에선 그런 개념조차 공식화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론 강하더라도 그것을 통합 무기 체계로 실전 대체하는 능력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그 틈을 뚫었을까요? 한국도 사실상 전통적으로는 대형 함정 위주의 해군 중심이었잖아요. 바로 그 전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군은 대형 항모를 운영한 적이 없고 유인 항모 전력에 대한 의존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연하게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었죠. 말하자면 선진국들이 스스로의 관성에 묶여 있을 때 한국은 그 틈을 활용해 기술적 건너뛰기를 이룬 겁니다. 이건 일종의 군사판 벤처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원이 부족하니 창의력으로 대응하고 시스템보단 실전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예를 들어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대형 드론 항모 개발 프로젝트를 여러 해 진행하고도 실전 대치를 못했죠.
하지만 한국은 민간 드론 기술, 방산 기술, 해군 전략을 빠르게 통합해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하나시스템과 KAI가 보여준 기동성과 시장 대응력은 미국이나 일본의 대기업 군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술력뿐 아니라 조직 구조와 산업 기반의 유연성이 한국이 먼저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건데요. 이런 접근이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유럽이나 호주처럼 중견 강국들은 쉽지 않습니다. 유럽은 다국적 방산 구조가 많아 무기체계 하나 도입하는데도 국가 간 이견이 많습니다. 호주는 미국 기술 의존이 크고 자체 시스템 구축 경험이 부족하죠. 한국은 독자 플랫폼과 신속한 결단이라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라는 긴박한 위협이 상시 존재한다는 점도 기술 혁신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요약하면 미국은 너무 느리고 크고 일본은 너무 조심스럽고 제한적이고 한국은 빠르고 유연하며 절박했다는 말이군요. 그런 조건이 결합됐기에 이 미니 항모라는 상징적 시스템을 한국이 먼저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전쟁의 주도권은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개념을 얼마나 빨리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니 항모의 전략적 의미, 전술적 차별성, 기술적 우위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미니 항모 시스템,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가? 단순히 군 당국만의 작품일까요? 아니죠. 민간 방산 기업들의 참여가 핵심입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초거대 군수기업 중심 구조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보다 빠르고 유기적인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특히 한화, LG넥스원, 현대중공업 이 세 기업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구조물 자체, 즉 미니 항모 본체는 현대중공업 방산 부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이미 KDDX, 이지스 구축함, 3000톤급 잠수함까지 제작한 경험이 있고 소형 모듈형 플랫폼 설계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니 항모의 가장 큰 특징인 저피탐 설계, 드론 이착륙 갑판, 탄성 회수 시스템 같은 기초 구조물이 현대의 기술로 구현됩니다. 그럼 껍데기는 현대가 만든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두뇌, 그러니까 지휘 체계는 누가 담당하죠?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 시스템입니다. AI 기반의 C4I 체계, 함재기 통합 통제 알고리즘, 센서 융합 기술 등이 하나의 목이죠. 특히 하나는 국내 드론 전투지휘 알고리즘에서 이미 3세대 기술에 진입했고 위성 연동 통신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가 배를 만들고 하나가 그 배에 두뇌를 넣는 셈입니다. 그럼 무장은 누가 만들죠? UAV와 자폭형 드론, 전자전 드론 같은 장비들 말입니다. 그 역할은 대부분 LIG넥스원이 담당합니다. LIG는 소형 유도무기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고 유탄 투하형 드론, 전자전 장비, 항법 시스템 모두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미니 항모에는 자폭형 UAV 외에도 다기능 정찰기, 적외선 타격 드론 등이 포함되며 이들 대부분이 LIG넥스원의 라인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기업이 이렇게 분담해서 만드는 구조라면 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미국은 하나의 업체가 플랫폼 전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점이 한국식의 강점입니다. 미국은 초대형 단일 계약 방식으로 가지만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지고 납기도 길어요. 반면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방위사업청 주도로 모듈식 연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각 기업이 자신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국방부가 이를 통합 조율하는 방식이죠.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잡는 한국식 프로젝트 모델입니다. 그럼 이런 민간군 협업 시스템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왜 잘 작동하지 않을까요? 기술력도 있는데 말입니다. 일본은 민간 기업이 방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약합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가 일부 플랫폼을 만들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전수방위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자율성과 유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민군 구분이 없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중앙기획 경제의 부작용으로 관료적 통합 실패가 자주 발생합니다. 기술은 있어도 현장 통합과 실전 배치가 늦습니다. 결국 한국은 비교적 중견 기업들이 각자 강점을 살리면서 국방부가 그걸 실전형 시스템으로 묶는 구조군요. 이건 방산산업의 혁신 생태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한화의 전투 AI, LIG의 무장 기술, 현대중공업의 조선 엔지니어링이 하나로 묶인 이 미니 항모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 방산 구조의 진화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미니 항모 시스템이 이제 개념 검증 단계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즉, 전방 배치 전략입니다. 현재 군 내부에선 동해, 울릉도, 독도 인근 해역은 물론 제주 남방까지 포함하는 미니 항모회랑 구축 시나리오가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동해나 독도는 민감한 지역 아닙니까? 일본과의 분쟁 소지도 있고 북한의 해안포나 고속정 위협도 상존하는데 그런 곳에 미니 항모를 전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바로 그 민감한 곳에 배치하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니 항모의 핵심은 위치의 불확실성과 기습성입니다. 기존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은 규모가 커서 항로와 위치가 쉽게 노출되지만 미니 항모는 작고 빠르며 수일간 특정 해역에 은밀히 머무를 수 있어요. 즉, 독도 주변 해역에 항상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 타격할 수 있다는 게 무기력화의 핵심이죠. 하지만 독도 해역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초계 비행을 강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위대 항공기와의 충돌 가능성, 외교적 분쟁 리스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니 항모는 더욱 적합합니다. 무인 운용이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부담이 적고 비확장형 대응이 가능해요. 유인 전력이 출동하면 군사 충돌이 되지만 무인 항모와 드론은 감시 정찰 수준에서 작동하면서도 필요시 즉각 반격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일본처럼 법과 이미지에 민감한 나라를 상대로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제주 남방에 배치되는 이유는 뭡니까? 중국이나 남중국해 위협 때문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중국은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엔 해경선이 아닌 중군사 함정까지 남방 수역에 등장하고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제주 남단은 해양 실질 통제선입니다. 이곳에 미니 항모를 상시 배치하면 중국 함정의 레이더 감시, 유도탄 추적, 드론 대응이 동시에 가능해져요. 말하자면 소리 없는 해상 경계망을 설치하는 셈이죠. 그럼 울릉도나 포항 앞바다도 가능한가요? 이곳은 북한 해상 전력과의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핵심 거점입니다. 포항은 해병대 전진기지이고 울릉도는 동북방 해상 통제의 중심입니다. 미니 항모가 여기에 배치되면 북한의 원산 해역이나 청진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해상 도발에 대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엔 천궁2와 L3 배치도 예정돼 있어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커버하는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런 배치는 중국과 일본 모두를 자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한반도 포위망을 만들려는 움직임에 더 큰 명분을 주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에 중국은 북해함대를 투입해 견제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 인근을 분쟁 수역처럼 취급하고 있죠.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밀리는 겁니다. 미니 항모 배치는 단순 대응이 아니라 선제 존재감입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전략적 압박을 거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죠. 그럼 향후 미니 항모의 전방 배치는 단순히 해군 자산의 재배치가 아니라 한국의 해양 전략 전체를 재정의하는 시발점이 되는 셈이네요. 정확히 봤습니다. 이건 조용한 해양 무장이고 움직이는 영토 선언입니다. 드론 하나로 바다의 룰을 다시 쓰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거죠. 최근 KAI와 하나시스템이 공동 발표한 드론 전투체계 관련 브리핑에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의 군사무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자리에서 해상 플랫폼에서 자폭형 드론을 동시 운용 가능한 체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니 항모는 단순히 한국 해군의 전력 보강이 아니라 K방산의 수출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미국은 자체적으로 이미 MQ-25 스팅레이나 X-47B 같은 첨단 드론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굳이 한국산 미니 항모 시스템에 관심을 보일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기술 보유국이지만 실전 배치에 극도로 보수적입니다. 예산 배분, 각 군 간 경쟁,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신개념 무기 체계가 전면 배치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개발과 운용 간극이 짧고 실전 투입 시뮬레이션까지 끝낸 상태죠. 미국 입장에선 완성된 시스템을 옵션 형태로 도입하거나 동맹국에 공동 배치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럼 호주는 왜 관심을 보였을까요? 호주는 AUKUS 협약을 통해 미국, 영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미니 항모가 더 매력적인 겁니다. 호주는 아직 항공모함이 없고 해상 타격 전력도 구축함에 의존합니다. 문제는 지리적 특성상 남태평양과 인도양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 기동형 분산 운용 가능한 자산이 절실하죠. 한국의 미니 항모는 바로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미국 제품은 고가이고 배치까지 70년 걸리지만 한국 제품은 2년 내 인도 가능하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그럼 싱가포르는 왜입니까? 규모도 작고 항공모함 운영 같은 건 불가능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싱가포르가 필요로 합니다. 싱가포르는 해상교통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을 지켜야 하고 남중국해 내 중국의 위협도 실질적입니다. 대형 자산은 부담이지만 미니 항모 자폭 드론 체계는 소형 함정 2세척만으로도 방어선과 억지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군은 전략적 기민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AI 기반 통합 지휘 체계를 갖춘 무기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진짜로 구매까지 이어질까요? 관심은 관심일 뿐이고 실제 도입은 정치적 예산적 장벽이 높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인도 중국 갈등 등으로 전시형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 생산이 어려운 중견 국가들은 즉시 운용 가능한 신개념 전력을 찾고 있어요. 한국 미니 항모는 단순 설계나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 통합까지 마무리된 운용 가능한 패키지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운용 교육, 정비, 데이터 지원까지 원스톱 수출 모델을 보유하고 있죠. 그럼 미국, 호주, 싱가포르 외에도 동남아시아나 중동에서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미 드론 전력 확대에 관심이 높고 무인 해상 플랫폼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 국가들은 대형 항모는 부담스럽고 중간급 해상 지휘 전력으로 미니 항모 체계를 고려 중이죠. 한국은 중간 크기, 고기능, 빠른 배치라는 틈새 시장을 정확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니 항모는 한국 해군의 자산을 넘어서 K방산 전체의 수출 전략이 되는 셈이군요. 이건 단순한 전함이 아니라 전략 플랫폼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젠 무기를 사는 시대가 아니라
체계를 파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체계를 갖춘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미니 항모 자체의 전술적 가치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는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바로 L3, 천궁2. 현무와 같은 기존 한국형 전략무기 체계와 미니 항모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이게 단순히 해상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3중 전장 통합 시스템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3중 전장이라면 해상, 공중, 지상까지 포함한 개념이겠군요. 하지만 각각의 무기 체계는 이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천궁은 공군, 현무는 육군, L3은 방공사령부 소속인데 이걸 미니 항모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독립성을 통합성으로 바꾸는 게 이번 전략의 핵심입니다. 과거엔 각각의 체계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발사 명령을 내렸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시 4i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실시간 연동됩니다. 예컨대 미니 항모의 고고도 감시 드론이 특정 지역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하면 그 정보는 L3 요격 시스템에 실시간 전달되고 동시에 현무사 타격 좌표에도 공유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기존의 타격 방어 분리 개념을 이제는 하나의 체계로 묶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연계 수준이 아니라 전장 판단 AI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하나 시스템이 주도하는 통합 자율지휘 AI는 각각의 무기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상황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니 항모에서 운영 중인 드론이 적 함정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레이더 기지를 동시에 포착했을 때 이 AI는 그중 어떤 표적이 즉시 타격 대상인지 판단하고 명령을 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과연 실전에서 유연하게 작동할까요? 특히 적이 전자전으로 교란을 시도하거나 GPS를 마비시킨다면 이 전체 체계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은 다층 방어와 이중 통신망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군 전용 광 케이블과 적외도 위성 통신이 병렬 작동되고 GPS 없이도 항법 가능한 관성 항법 유닛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전 상황에서도 전술 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화, LI 진엑스1, ADD가 함께 개발한 유사시 자동 전환 프로토콜이 존재하죠. 그럼 미니 항모는 단지 해상 전투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수집과 타격 판단의 전초지휘소 역할까지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를 들어 적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사일 발사 이전 단계의 열신호나 레이더 파장을 미니 항모의 드론이 탐지하면 그 정보가 천궁2에 실시간 전송되고 필요한 경우 선제 타격 명령은 현무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이 수분 내에 이루어집니다. 즉, 탐지 판단 결정 타격이 AI 중심 킬체인으로 연결된 겁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결국 한국은 기존의 방어적 전력 구조를 넘어 선제적 판단과 선제 타격이 가능한 국가가 되는 셈인데요. 이게 과연 국제사회에서 용인될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선제 공격이 아니라 능동억제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국제 안보 환경은 미사일이 날아오고 나서 막는 시대가 아니라 위협 징후를 보고 먼저 제거해야 생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의 기습,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러시아식 포화 공격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일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미니 항모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한국형 다차원 전장 구조의 시작점이자 매듭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장이 공중, 해상, 지상으로 나뉘는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하나로 묶는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한국은 그 구조를 미니 항모라는 작고 똑똑한 플랫폼을 통해 실현해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에서 한국의 무인 해상 플랫폼 개발이 동아시아 해군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절이 포착됐고 중국 군사 전문 매체에선 한국이 동북아 드론 항모의 선도국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중국은 이미 랴오닝, 산둥, 푸젠 등 세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이즈모급 함정을 통해 사실상 항모 작전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형 미니 항모 하나에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낄 이유가 있나요? 중요한 건 숫자도 아니고 톤수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중국과 일본의 항모는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감시와 추적이 용이하고 작전 반응도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반면 한국의 미니 항모는 저피탐 설계, 자율항해, 비정형 배치로 인해 어디서 출현할지, 언제 작동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훨씬 위협적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건 군사력 그 자체보단 전장의 리듬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일까요? 정확히 그겁니다. 기존 전력은 무력 자체보다도 타이밍을 선점하는 쪽이 전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동해나 이어도 남방 해역에 미니 항모를 이 세 척만 배치해도 일본이나 중국은 즉각 해상 위협 인식 체계를 새로 짜야 해요. 이는 곧 인력 예산 정치적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구조고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 거대한 전략 효과를 내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 드론과 무인기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무인 수상정도 활발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정말 기술력에서 앞선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중국은 양적 생산 능력은 뛰어나지만 복합전장 통합 기술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C4I 체계가 미완성이고 드론 항공기와 해상 플랫폼의 연동률이 낮아요. 반면 한국은 실시간 위성 정보, AI 분석, 해상 레이더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모두 통합한 실전형 운용 체계를 갖췄습니다. 한마디로 잘 날지만 협업이 안 되는 중국과 적게 날지만 정밀하게 작전하는 한국의 차이죠. 일본은요? 일본은 기술적으로도 강하고 미일 동맹으로 인한 정보 공유 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가장 큰 약점이 정치적 제약입니다. 자위대는 이름 그대로 공격을 전제로 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드론을 탑재한 항모를 운영하더라도 그걸 먼저 쏘는 용도로 쓰는 건 국내법상 큰 논란입니다. 게다가 무인 전투 체계에 대해선 아직 기술 이전에 의존하고 있고 운영 훈련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결국 중국은 기술은 있으나 통합이 안 되고, 일본은 능력은 있으나 법적으로 묶여 있고, 한국은 작고 유연하며 민간 기술 기반으로 실전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한국은 규모의 군사력 대신 기술의 기동성을 선택했고 그것이 지금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 개념에 대해 참조할 만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죠. 그러면 이 미니 항모 시스템은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라 전략적 질문을 던지는 무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당신의 해역은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죠. 한국은 지금 바다 위에 조용한 물음을 던지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불안정한 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최근 미 해군 내부 보고서에서 항모 중심 타격단의 생존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때 바다 위의 제왕으로 불리던 항공모함이 지금은 초음속 미사일과 드론 군단 앞에서 떠다니는 표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내놓은 미니 항모 개념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해군 개념 전체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 주요 해군 강국은 대형 항공모함 중심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포드급, 중국은 푸제남, 영국은 퀸엘리자베스급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바보처럼 낡은 시스템을 고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대형 항모는 여전히 전략적 억제, 상징성, 그리고 통합 작전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비용 대비 효과와 위협 환경의 변화입니다. 포드급 항모 한 척 건조비만 180억 달러, 운용비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입니다.
반면 초음속 대함미사일 한 발은 100만 달러도 되지 않죠. 전투는 계산의 싸움입니다. 무거운 배 한 척이 빠른 드론 100대의 속도와 민첩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항모는 더 이상 실전적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다고 보기엔 여전히 미 해군은 전 세계를 항모로 투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기에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지금 라이트 캐리어 개념을 검토 중이고 드론 항모 실험을 다시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한국형 미니 항모 개념이 주는 충격 때문입니다. 작지만 효율적이고 유인 리스크 없이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다중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건 기존 항모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동성과 분산 능력을 보여주죠. 그러면 기존 항모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항모 전략도 전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국의 푸젠함은 최신 전자 캐터펄트를 탑재했지만 아직 실전 데이터가 부족하고 핵심 함재기인 J-35는 운용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즈모급을 사실상 항모로 개조했지만 드론 탑재와 운영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니 항모 자폭 드론 AI 통제 체계를 이미 통합했습니다. 즉, 시작도 못한 이웃과 이미 돌아가는 한국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결국 해군력의 기준이 큰 배의 숫자에서 작은 시스템의 정밀도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드론 항모는 바다 위의 스마트폰 같은 존재예요. 앱 하나로 수십 가지 기능을 하는 것처럼 플랫폼 하나로 정찰, 타격, 전자전, 통신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기존 항모는 하나의 기능에 최적화된 거대한 본체에 불과하죠. 이제는 그 본체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흐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는 점은 단순한 기술적 선도 그 이상이겠네요. 군사 개념 자체의 주도권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지금 단순히 신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라 미래 해전의 문법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작은 항모, 빠른 배치, 무인 운용, AI 기반 지휘. 이 네 가지 축을 동시에 실현한 해군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죠. 전통적인 해전의 룰은 단순했습니다. 누가 더 큰 함정, 누가 더 많은 함재기, 누가 더 긴 항속거리를 가졌는가? 즉, 무게와 숫자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이 미니 항모라는 전혀 다른 게임의 법칙을 제시하면서 해양 전쟁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플랫폼, 분산 배치, 자율 지휘 그야말로 21세기형 해군 패러다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미국, 중국, 일본이 해왔던 해군 전략은 모두 낡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항공모함 중심, 함대 중심, 대양 해군 중심의 전통 전략이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뜻인가요? 무의미하진 않지만 완전한 대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 전략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전장이 있는 반면 한국이 처한 동북아 해양 환경은 훨씬 더 밀집된 위협, 빠른 대응, 복합 도발이 일상화된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형 항모는 오히려 민첩하지 못한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은 그걸 정확히 간파했고 미니 항모로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고 빠른 해군이 정말로 전체 해양 전장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입니까? 미니 항모가 몇 척 더 있다고 해서 중국의 항모 전단, 일본의 구축함 편대를 억제할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니 항모는 정면 승부를 위한 자산이 아닙니다. 이는 타이밍을 장악하고 정보 우위를 확보하며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전술 자산이죠. 즉,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그 순간에 필요한 곳에 도달해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미니 항모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럼 한국의 전략은 요약하자면 전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예전엔 바다 위에 깃발을 꽂고 여기는 우리 바다다라고 외쳤다면 지금은 아무도 모르게 드론 하나 띄워놓고
적의 기동을 마비시키는 시대입니다. 물리적 장악이 아니라 전술적 존재감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한국은 그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 전략을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이런 시도들이 단순히 방산 기술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의 국방 철학, 나아가 국제 전략 포지션까지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통적 강대국의 사이에서 무게 중심이 아니라 민첩성 중심의 전략 국가로 이동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몇 개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율하며 어떤 전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니 항모는 그런 국가 전략 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입니다. 결국 이 작은 항모는 단지 전투력을 보여주는 장비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나라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미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작지만 정교하고 빠르지만 치밀하며 위험하되 유연한 한국은 지금 작지만 강한 나라의 모델을 바다 위에서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통 해군의 룰이 무너지고 한국이 만든 새로운 룰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